제20대 대통령에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윤 당선인은 국민만 바라보고 제대로 모시는 사람이 되겠다고 했습니다. 정치 입문 8개월 만에 대통령에 당선된 윤 당선인은 오는 5월 10일 대통령으로서의 업무를 시작합니다. 올해 치러지는 수능의 시행 기본 계획이 발표됐습니다. 문항 출제하는 절차와 시험 이후 제기된 이의를 심사하는 절차에 변화가 생깁니다. 초고난도 문항 출제를 지향하고 적정 난이도를 유지하겠다고 평가원은 밝혔습니다. 지방선거가 2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교육감 후보군의 윤곽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광진 후보와 정상신 후보는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고 서울동호 교육감과 박백범 전 차관은 출마 여부를 아직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잠시 후 성광진 예비후보와의 인터뷰를 보내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달부터 청소년 뉴스 라이브 진행을 하게 될 곽하나입니다. 빠르게 흘러가는 사회 속에서 청소년이 볼 수 있는 모든 것을 취재하고 보도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대통령 선거,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승리로 끝났습니다. 2위 이재명 후보와 1% 포인트도 안 되는 차이를 보이면서 끝까지 박빙의 승부를 펼쳤죠. 오는 5월 출범한 새 정부의 과제로 통합이 꼽힙니다. 보도에 이한규 기자입니다.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에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역대급 초박빙이라고 불린 대선이었던 만큼 당선인 윤곽은 선거 다음날 새벽에 나타났고 윤석열 당선인은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0.73%포인트의 근소한 차이로 꺾으며 당선됐습니다. 윤 당선인은 검사 출신으로 지난 2013년 국정원 여론조작 사건 수사 이후 자천됐다가 2016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특검 수사팀장을 맡으며 이름을 알렸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검찰총장에 임명됐지만 조국 전 법무장관 수사 과정에서 정권과 갈등을 빚다 사퇴했습니다. 이후 지난해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출마해 정치 입문 8개월 만에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저를 이렇게 이끌어주고 지켜주셨듯이 저도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만 제대로 모시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윤석열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는 통합이 꼽힙니다. 2위 후보와 1%포인트도 되지 않는 득표차로 당선된 데다 국회 야당 의석수가 여당 의석수보다 많은 여소야대 상황을 취임과 동시에 맞닥뜨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 후보 시절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하는 과정에서 젠더 갈등을 부추겼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여성가족부가 지금 사실상의 남성 혐오부로 작용하고 있다. 각종 여성 시민단체에 알겠습니다. 무차별적으로 지원되는 사업도 많기 때문에 한번 깔끔하게 박살을 내놓고 제로 베이스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결국 지상파 출구조사 결과 20대 이하에서 성별에 따라 표심이 크게 갈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련해서 윤 당선인은 당선 직후 기자회견에서 성별 갈라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며 메시지를 내놓았습니다. 이것이 선거 과정에서는 그런 식으로 오해도 받고 공격도 받았습니다만은 남녀의 성별을 갈라치게 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 거는 없으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오히려 저는 그렇게 하는 것이 여성을 더욱 안전하고 강력하게 보호할 수 있는 길이라고 저는 늘 생각해 왔습니다. 이 밖에 북한의 수위를 높이는 도발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 코로나19 방역과 경제회복 문제 같은 현안도 윤석열 정부가 극복해야 할 과제로 지목됩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당선인은 오는 5월 10일 국회에서 취임식을 갖고 20대 대통령으로서의 업무를 시작하게 됩니다. 뉴스 라이브 이한결입니다. 여러분, 윤석열 후보님을 모시겠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마지막 지역 유세지는 대전 노은역 앞이었습니다. 이곳은 아파트와 학교, 학원이 밀집해 있어서 그날 현장에는 학부모들은 물론 학생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나와 있습니다. 선거가 끝난 지금도 학교를 마친 학생들이 눈에 띕니다. 이들이 바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 윤 당선인에게 바라는 것은 무엇인지 들어보았습니다. 경제 문제를 학생들은 가장 많이 말합니다. 높은 부동산 값은 청소년들에게도 벌써 부담입니다. 집값이 좀 내려갔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제 집을 갖고 싶어서 집에 관심이 많습니다. 부동산 정책을, 약간 부동산 값이 너무 오르니까
지역 일자리에 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제가 지금 꿈이 스타일리스트인데요. 서울로 가야 한다는 부담이 크기 때문에 모든 직업이 서울에 치중되지 않고 지방도 챙길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좀 보다 나은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일단 좀 더 정부 쪽에서 돕는 그런 정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갈등이 해소되는 세상을 바라기도 하고 젠더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남녀가 서로 갈등 없이 좀 편하게 지낼 수 있는 갈등이 사라진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공정한 출발선을 바라기도 합니다. 빈부격차가 심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책 같은 거 사기 힘든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을 위해 약간 많이 책을 살 수 있는 약간 그런 돈 지급해 주시면 좋을 것 같기도 하고. 지금의 교육제도와 대입 난이도는 당장 피부로 느끼는 고민입니다. 고교 학점제도 조금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저희 나라에는 물론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지금 이 시기에는 좀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대학을 가고자 하고 지금 수능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대학 가기 위한 문이 너무 좁게 마련되어 있는 것 같아서 인원을 좀 더 증가시켜가지고 대학을 들어갈 수 있는 문을 좀 더 넓게 저희를 위해 마련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밖에 바람도 이어졌고 사람들이 살기 위해 깨끗하고 좋은 나라? 그리고 최저임금 인상. 새 정부를 향한 응원도 보냈습니다. 당선되신 거 축하드리고요. 당선되신 김에 대한민국이 부끄럽지 않은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네, 일단 저희 나라 잘 이끌어 주시길 바라고요. 네, 학생들이 이렇게 공부해서 교육에 좀 더 이렇게 힘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제도부터 대입, 부동산, 취업까지 학생들에게만 질문을 던졌는데도 이렇게나 다양한 고민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만나보지 못한 청소년들은 또 다른 고민을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새로 들어서 윤석열 정부가 더 다양한 계층을 잘 이해하고 더 꼼꼼하게 정책을 준비해야 할 이유입니다. 뉴스라이브 곽하나입니다. 오늘부터 새로 선보이는 뉴스 사전 시간입니다. 뉴스를 보다 보면 한 번에 알아들을 수 없는 단어들이 있죠. 뉴스 사전은 뉴스를 보시는데 어려움이 없으시도록 이런 단어들을 풀이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김혜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죠? 네, 그렇습니다. 요즘 뉴스에서 자주 나오는 단어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라는 단어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인수위라고 줄여서 부르기도 하는데요.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통령 당선인을 보좌하여 대통령직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곳이라고 정의돼 있습니다. 정부의 조직과 그 기능, 또 예산 현황을 파악하고 새 정부 정책 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 대통령의 취임 행사 등 관련 업무의 준비, 그리고 새 정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한 검증 등의 업무를 한다고 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쉽게 다시 설명을 드리면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에 정부를 어떻게 꾸릴지 고민하고 대통령의 업무를 준비하는 위원회입니다. 전임 정부가 어떻게 국가를 운영했는지 그 내용을 살펴보는 활동을 일단 하고요. 당선인이 후보 시절에 낸 공약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그 정책을 대통령과 함께 펼쳐나갈 국무총리나 장관 같은 사람들을 찾아 나서는 일도 한다는 겁니다. 단어가 유독 낯설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많을 건데요. 정부가 바뀔 때마다 인수위가 늘 있어 왔던 것인가요? 아닌 경우가 있긴 했습니다. 그게 비교적 최근이라 인수위라는 게 익숙하지 않은 여러분도 있으신데요. 노태우 정부 이후 박근혜 정부가 시작될 때까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항상 설치돼서 아까 설명드린 것과 같은 일을 해왔는데요. 지금 정부인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가 탄핵되면서 치러진 보궐선거에 의해 당선된 정부였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없는 상태에서 치러진 선거에서 새로운 대통령이 당선되면 당선 즉시 임기가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없이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전임 대통령 임기 중에 윤석열 당선인이 당선되면서 인수위원회가 설치됐습니다. 인수위가 무엇을 위해 있는 곳인지는 알겠는데 인수위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성된 조직인가요? 인수위원회가 정확히 어떤 구성의 조직이어야 하는지 정해진 건 없습니다. 18대 대통령직 인수위와 20대 대통령직 인수위의 조직 구조가 다른 점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번 인수위는 어떻게 구성됐는지 일단 윤석열 당선인 기자회견 내용부터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7개 분과는 기획조정분과, 외교안보분과, 정무사법행정분과, 경제1분과, 경제2분과, 과학기술교육분과, 사회복지문화분과로 구성했습니다. 국민통합위원회와 코로나 비상대응특별위원회, 지역균형발전
특별위원회를 두기로 했습니다. 지난달까지 국민의당 후보였죠. 안철수 인수위원장을 필두로 당선인 설명과 같이 분과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이 밖에 대통령 집무실 이전 문제를 다루는 청와대 개혁 태스크포스, 부동산 정책을 다루게 되는 부동산 태스크포스 등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분과위원회의 이름을 다 외워야 할 필요는 있는 건가요? 사실 전부 다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조직 구조를 보면 이번 정부가 어떤 분야에 더 힘을 쏟을지 가늠할 수 있기 때문에 설명드렸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혜영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곧바로 인수위 소식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 인사에 교육 전문가가 빠진 것을 보고 여성가족부의 경우처럼 교육부가 폐지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통합되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교원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는데요.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는 지역 간 교육 차이와 불평등을 해소하고 균등하고 안정적인 교육과정을 위해서는 독립중합부처로서 교육부 존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도 성명을 내고 새 정부의 교육 쿨대가 우려된다면서 교육의 전문성을 침해하는 교육부와 과기정통부의 통합 논의는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선거권 연령이 내려간 뒤에 처음 열리는 대선, 생일 지난 고3 학생들이 참여한 첫 번째 대통령 선거였습니다. 바꿔 말하면 18세 미만의 청소년들은 아직 투표를 할 권리가 없는 건데요. 그래서 이번에도 청소년 모의 투표가 열렸습니다. 18세 미만 청소년들은 누구에게 표를 던졌을까요? 이용관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만 18세 미만 청소년들이 참여한 대통령 선거 모의 투표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2위,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3위를 기록했습니다. 한국 YMCA는 지난 4일부터 9일까지 투표권이 없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전국 각지에서 모의 투표를 실시했고 청소년 8,514명이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YMCA는 선거 과정 체험을 통해 민주시민 교육의 장을 마련하고 청소년 참정권 확대를 위해 모의 투표를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당선인과 다르게 나타났지만 그 결과보다는 청소년들이 이제 직접 민주 시민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미리 체험한다는 것에 대해서 그 의미가 크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다가오는 6월 지방선거 때도 광역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을 뽑는 모의투표가 치러집니다. 6월 1일까지 홈페이지에서 선거인단 등록을 하고 선거일에 투표소를 찾아 투표하면 됩니다. 교육 정책이나 학교 운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그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교육감 선거에는 아직도 참여는 아직도 제한되어 있거든요. 교육감 선거 연령을 만 16세로 하향하는 거와 청소년 모의투표 법제화 운동을 추진을 하는 취지로 저도 선거인 등록을 마쳤습니다. 아직 본격적으로 선거에 참여할 수는 없지만 모의투표를 통해 간접적으로나마 참정권을 행사하는 것도 의미 있는 활동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뉴스라이브 이영관입니다. 코로나 소식으로 넘어갑니다. 오미크론 변이 전파율이 정점으로 치닫는 중에 이번 달부터 전면 등교를 실시했죠. 일단 학교 문을 열기는 했는데 학교 구성원 확진이 이어지면서 이들의 불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나왔을 때 학생이 수업을 제대로 못 듣는다는 것인데요. 박민 기자입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월요일을 기준으로 전국 99.5%의 학교가 등교 수업을 했습니다. 전체 학교 중 92%가 전면 등교, 7.5%가 원격과 등교 수업을 병행했고 0.5%는 전면 원격 수업을 하거나 임시 방학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학교 구성원 확진 발생 지표는 좋지만은 않습니다. 3월 1일부터 지난 월요일까지 유초중고를 포함해 학생 확진자는 150만, 교직원 확진자는 12만 명에 육박합니다. 일단 확진되면 격리에 들어가야 하는데 학살증은 전면 등교 상황을 가정하고 세워졌다 보니 불편이 생깁니다. 교사가 확진돼도 다른 방법으로 수업을 진행할 수 있지만 EBS 온라인 클래스에서 수업을 올리고 수행평가를 미리 공지해서 시키고 그 공부를 최소화하려고 노력을 상황에 따라 원격 수업 여건이 안 되면 수업을 아예 할 수 없어 자율학습으로 대체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무래도 선생님이 못 나오시게 되면 조금 수업 진도에 차질이 생기는 거예요. 학생이 확진돼도 문제입니다. 교실에서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통해 실시간으로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역시 여건이 충분하지 않으면 확진 학생은 아예 수업을 들을 수 없게 됩니다.
때문에 수업 진도에도 차질이 생깁니다. 뭐 집에서 일단 학교 수업을 듣는 거는 이제 못했죠. 그래서 이제 친구들한테 물어보거나 그런 식으로. 이런 가운데 정부는 어제 오미크론 유행이 정점은 지났지만 감소세가 완만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으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요일 효과에 따라 확진자 수는 다소 변동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확진자 발생 자체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하루 확진자가 수십만 명대에 머물고 있고 학생 확진자도 연일 수만 명, 교직원 확진자도 연일 수천 명대를 기록하고 있는 만큼 감소세가 뚜렷해질 때까지 학교 구성원의 감염에 대응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뉴스라이브 박민입니다. 지난해 생명과학2 출제 오류 기억하시나요? 소송을 거친 끝에 출제 오류가 인정되고 평가원장이 사퇴하기까지 했죠. 올해 수능은 문항 출제와 이의심사 제도를 개선해서 시행하겠다고 평가원이 계획을 밝혔습니다. 홍무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는 11월 17일 치러지는 2023학년도 수능 시행 기본계획이 발표됐습니다. 출제와 이의심사 제도에 변화가 생기는데 지난해 생명과학2 출제 오류 논란에 따른 후속 조치라는 평가입니다. 수능 문항 출제는 1차본 제출과 검토, 2차본 제출과 검토, 그리고 최종 검토를 거치는데 이때 고난도 문항의 경우 새로 생기는 고난도 문항 검토단이 문항을 한 번 더 검토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 검토 자문위원도 기존 8명에서 12명으로 늘리고 출제 기간도 기존보다 이틀 늘립니다. 이의심사 기간도 늘어납니다. 이의심사 실무위원회가 신설돼 전원이 합의한 경우 이의심사위원회가 최종 심의, 의견이 갈리는 경우 해당 과목 2차 실무위가 개최됩니다. 외부위원도 전반적으로 확대합니다. 최종 심의기구인 이의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외부 인사로 하며 이의심사위원회의 외부위원 비중을 확대하겠습니다. 이러한 개선을 통해 수능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해 수능도 문이과 통합형 수능으로 치러지고 EBS 연계율 또한 50% 수준으로 유지됩니다. 또 초고난도 문항의 출제는 지양하겠다며 적정 난이도를 유지하려 노력하겠다는 게 평가원 방침입니다. 평가원은 이 같은 계획의 이해를 돕기 위해 홈페이지와 책자를 통해 안내자료를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스라이브 홍무성입니다. 지난해 사교육비가 역대 최다를 기록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2021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한 해 동안 사교육에 23조 4천억 원의 돈이 쓰인 걸로 파악됐습니다.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는 36만 7천 원이었습니다. 재작년 같은 조사에 비해 20%가량이 증가한 건데 교육부는 코로나로 등교 수업이 줄면서 학습 결손이 생긴 걸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메타버스라는 단어. 재작년까지만 해도 생소했는데 이제는 익숙한 단어가 됐습니다. 단어만 익숙해진 게 아니라 그 쓰임도 더 다양해지고 있는데요. 아이돌 가수의 활동과 대학교 입학식과 같은 행사도 메타버스 안에서 열렸습니다. 안주현 기자입니다. 그래픽으로 이뤄진 공간 속 머리 위에 학과 이름이 적힌 아바타들이 보입니다. 얼핏 보면 게임 같지만 이곳은 메타버스 입학식이 열리는 현장입니다. 대학생이 된 이들은 가상 공간에서 다른 신입생들의 아바타와 상호작용을 하며 대학생활에 첫 발을 뗐습니다. 다른 학우나 동기분들이랑 어느 정도 그래도 같이 붙어있는 느낌이라고 서로 소통할 수도 있고 입학식이 왔구나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서 되게 새롭고 재밌는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메타버스란 가상을 뜻하는 메타와 공간을 뜻하는 유니버스의 합성어로 경제적이거나 사회적인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가상 공간의 플랫폼을 일컫습니다. 코로나19 탓에 대면 행사가 줄면서 사람들에게 주목받기 시작하는 메타버스는 이제 4차 산업혁명의 상징이 되어 익숙한 개념이 됐습니다. 메타버스 입학식은 물론 대선 후보의 공약 발표도 가상세계에서 이뤄졌고 메타버스 안에서 시청자와 쌍방소통하는 걸 내용으로 하는 인터넷 방송도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이돌 가수가 데뷔하기도 합니다. 가상현실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아예 메타버스 공간을 주무대로 삼는 2세기 아이돌입니다. 이들은 기획사, 녹음실, 연습실 등의 활동 장소를 모두 가상 공간에 구현해놓고 팬들과 함께하는 행사 역시 가상 공간에서 개최하며 그룹 결성부터 데뷔, 활동까지 모든 과정을 메타버스에서 진행했습니다. 아바타를 통해서 저를 더 뭔가 표현할 수 있는 걸 같고 더 시너지도 더 나는 것 같고
뻔뻔하게 할 수 있어서 오히려 재밌는 것 같아요. 지난 11일 발매된 이 세계 아이돌의 새 음원은 음원 차트 36위를 기록, 뮤직비디오 조회수 150만 회를 넘기는 등 현실 세계 아이돌에 밀리지 않는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산 이후 현실 세계의 대체제로 여겨지던 메타버스. 이제는 그 안에서 새로운 경험과 즐거움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뉴스라이브 안주현입니다. 지방선거가 62일 남았습니다. 이때 교육감 선거도 치러지기 때문에 저희도 선거 소식을 계속해서 전해드리게 될 텐데요. 시청자 여러분께 미리 말씀드리자면 뉴스라이브는 지방선거 관련 보도에서 대전 교육감 선거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 사시는 여러분께서 뉴스를 보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가능하면 후반부에 지선 소식을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뉴스 뒷부분에 나오더라도 선거 소식 꼼꼼하게 전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지역의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교육감 선거에 관심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대전 교육감 선거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새 교육감을 뽑는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의 윤곽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명이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고 출마를 고민 중이거나 아직 출마 선언을 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인지 이용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6일 지방선거를 2달 앞두고 대전교육감 후보군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성광진 대전교육연구소장이 지난달 1일 처음으로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성 후보는 1985년부터 교사 생활을 시작, 정교조 대전지부장, 대전 참여가치 시민연대 공동회의장을 지냈고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진보진영 단일 교육감 후보로 출마했습니다. 학교 자체 조례와 교권보호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내세웠고 청년시민감사관제와 교육비리 온스트라이크 아웃제 등 청년 관련 공약을 걸었습니다. 성 후보는 지금의 대전교육청이 무책임하고 무능력하다고 저격하며 길거리 유세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지난 학기까지 유성중학교 소속이었던 정상신 전 교장도 지난달 예비후보로 등록했습니다. 마찬가지로 85년도에 교단이 처음 선 정 후보는 99년부터 장학사를 지냈고 이후 교감과 교장을 역임하며 대전미래교육연구회 회장을 맡았습니다. 교육청 빅데이터 관리센터를 설립해 각종 업무와 교육의 정보화를 이루겠다고 했고 교원의 보수와 처우 개선을 공약했습니다. 정 후보는 학교 재직 당시 만난 학부모 등과 최근 후원회를 발족하는 등 선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시행정 폐지와 교실당 학생 수 감축, 학생의 대학 입시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공약은 두 후보가 뜻을 같이 했습니다. 공식 출마 선언은 하지 않았지만 높은 지목도를 보이는 후보도 있습니다. 지난 2월 11일과 12일 뉴스원과 TGEB가 리얼미터에 의뢰해 실시한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설동우 교육감이 29.8%를 기록, 성광진 후보가 12%로 그 뒤를 이었고 박배범 전 교육부 차관이 7.8%, 정상신 후보가 4.4%로 나타났습니다. 현직 교육감인 설동우 교육감은 사실상 3선 도전이 유력하다는 게 교육계의 의견입니다. 다만 설 교육감이 코로나19 피해 복구에 전념할 때라고 밝혀 출마 선언 시기가 뒤로 미뤄진 걸로 보입니다. 박배범 전 교육부 차관도 출마를 고심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당초 지난주 출마 여부를 밝히기로 했는데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으면서 출마를 놓고 장고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됩니다. 한편 이번 지방선거는 만 18세 학생들이 투표에 참여하는 첫 선거인 만큼 교육감 선거에서 이들의 표심이 어디로 향할지도 관심입니다. 뉴스라이브 이용현입니다. 네, 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후보를 모셔보겠습니다. 지난 2018년도에도 교육감에 도전했던 성광진 대전 교육감 예비후보입니다. 나와 계시죠? 네, 나와 있습니다. 성광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광진 후보에게 이번 교육감 선거는 두 번째 도전입니다. 네, 특별한 각오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제가 2018년도에는 대전시의 민주진보 후보, 그 당시에는 이제 111개 시민단체가 선정한 민주진보 후보로서 출마해서 47%를 얻지만 낙선했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반성을 했고요. 제대로 제가 갖고 있는 그 포부와 또 제가 제시했던 정책들을 시민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못했다는 것, 그리고 공감을 하지 못했다는 것.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반성이 있었고요. 이번에는 그 진정한 대전 교육을 바꾸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 이것들을
시민들과 더욱더 공감하고 새롭게 대전 교육이 변화할 수 있다면 이번 기회가 마지막 기회가 아니겠냐 생각해서 출마하게 됐습니다. 네, 후보께서는 대전교육청과 교육감에 대하여 비판을 꾸준히 해오시고 계시는데 출마 선언 당시 판을 바꾸겠다고 하셨습니다. 지금의 대전교육에 어떤 점을 가장 문제점으로 꼽고 있는지 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가 궁금합니다. 대전 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은 권위주의적이고 반려적이면서 또한 폐쇄적인 어떤 교육 문화, 이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좀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도 우리가 보면 교육의 주체라고 할 수 있는 교사, 학생, 학부모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는 구조로 좀 바꿔야 된다. 또는 교육청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 지역사회와의 어떤 그런 좀 교류라고 할까요? 이런 것도 사실상 우리 학교가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학교를 보다 개방해서 지역사회의 인적 인프라를 포함한 여러 가지 도움을 받아서 학교의 문화예술, 체육 여러 가지 분야에서 도움을 받아서 더 우리 학생들 즐거운 학교가 될 수 있도록 행복한 학교가 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자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우리 교육이, 대전 교육이 보다 민주화되고 개방적으로 변화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게 정책들을 만들어가고 있고요. 예. 네, 그렇다면 지금까지 꾸준히 비판을 해오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교육청 정책 중에 좋게 평가하는 부분이나 만약에 당선되신다면 이어받을 만한 정책은 있습니까? 현 교육감님이 지난 2018년에 공약을 한 게 뭐였냐면 그 이전과 다르게 보편적 복지, 교육복지를 갑자기 추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무상급식, 무상교육, 그렇게 해서 심지어는 교복까지도 아닌 무상으로 제공하는 고등학교 학생들까지 이렇게 추진해왔고, 이런 부분은 그 전까지의 원래 현 교육감이 하고 있던 2013년에 하고 있던 가치관과는 전혀 다른 정책을 펼쳐주셨고, 나름대로 호감을 받았다고 생각하고요. 또 뭐 여러 가지 정책을 갖다가 좀 나름대로 진보적인 어떤 의제를 갖다 받아들여서 추진했던 것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뭐 잘하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다양한 공약을 내고 계신데요. 그중 청소년이 피부로 느낄 만한 공약은 있을까요? 저는 청소년들, 학생들이 학교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학교 자치조례를 현재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와 학생과 함께 더불어서 협의하고 학교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 지금은 학교가 중심체제인데 학교장 중심체제를 교육 주체가 같이 함께 참여해서 중요 결정할 수 있는 그러한 구조로 만들고자 하고요. 그런 원칙으로 이제 학교 운영위원회 학생 대표가 참여하는 것도 현재 구상되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참여해서 만드는 그런 예산. 그래서 학교 예산의 학생 참여를 보장하는 그러한 것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우리 학생들이 학교의 주인임을 스스로 깨닫고 학교를 스스로 아낄주고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과 더불어서 교사와 학생이 어떤 다정한 관계를 만드는 데 이게 큰 도움이 되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다른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선거 때는 진보 진영 단일 후보로 출마하셨습니다. 당시 설동호 후보와 1대1 구도였는데 이번에는 다른 후보들이 많을 걸로 현재까지는 예상이 됩니다. 어떤 전략을 세우시고 계시는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저는 그분들이 갖고 있는 정책 방향에 대해서 아직까지 정확하게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제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주요 정책들은 그분들과 분명히 차별성을 갖고 있다 생각하고요. 그러한 지역에서의 시민들과
교감하고 시민들의 생각하는 또는 교사들과 학생들이 생각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의제들을 제가 받아 안아서 차별화시킬 생각입니다. 아까 얘기한 우리 청소년들, 즉 학생들의 학교 운영 참여 같은 것은 분명히 다른 후보들과는 차별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외에도 청년 문제, 흔히 말해서 대전광역시 교육청이 그동안 6년 동안 연속해서 청렴도가 최하위권에 머물러 왔어요. 국민권익에서 조사한 것인데 이런 것들은 시스템을 갖다 완전히 개혁할 필요가 있거든요. 시스템을 좀 개혁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아마도 다른 후보들이 따라오기 힘든 그러한 공약이라고 생각하고 차별성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러한 후보들과의 차별성을 통해서 분명히 시민들의 선택을 받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현안 관련해서도 질문 드리겠습니다. 후보께서 얼마 전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 창립총회에 참석하셨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에서도 학생인권 조례 제정에 찬반이 갈리고 입법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과거 대전에서도 인권 조례가 시의회를 넘기지 못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인권 조례 제정을 주장하시는 이유가 뭔지, 또 반대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설득시킨 건지가 궁금합니다. 이게 학생인권 조례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그들의 주어진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아야 한다는 것이거든요.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보장받자는 것이 반대가 있다는 것 자체가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저는 학생인권 조례를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존중과 배려를 이해하게 되고, 스스로 존중받는 사람은 남을 또 존중하게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학교의 구성원들, 흔히 말해서 교사 학생 간에 존중과 배려의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도 학생인권 조례가 만들어야 한다. 물론이죠. 교사들의 교권도 존중을 받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가 좀 필요하겠지만 우선적으로는 학생인권이 존중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것을 반대하는 분들을 어떻게 설득하느냐는 이 사례가 있습니다. 이게 이미 진행되고 있고 이런 거 시행되고 있는 지역에서도 이것이 긍정적인 여러 가지 효과가 나타났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사례를 갖다 일단 제시할 작정이고요. 또 이것이 실질적으로 필요하다는, 또 이것이 문제점이죠. 흔히 말해서 뭐 종교계에서 일부가 이제 반대라고 계시는데 그분들에게도 설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전혀 오해하고 계시는 문제에 대해서 좀 설득을 통해서 이러한 학생인권 조례를 진행시키고 관철시키겠으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성광진 후보가 교육감이 돼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대전교육을 제대로 바꿀 수 있는 후보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32년간 평교사로 생활했지만 동시에 대전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교육의 모순과 비리에 대해서 끊임없이 항거하고 또 그걸 바꾸기 위해서 노력해온 행동하는 교사였음을 자부합니다. 그래서 대전 지역의 여러 가지 교육청의 문제점, 비리 또는 사립학교의 여러 가지 문제점과 비리에 관해서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했고 그 관련해서 제가 가장 먼저 깃발 들고 싸웠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장애인 문제 또는 학교급식의 문제, 이런 것에서도 시민단체들과 연대해서 연대모임을 만들고 앞장서서 그 대표를 맡아서 역시 관철시키기도 했던, 그러한 지역에서는 교육에 관한 전문가이자 행동하는 교사로서 이러한 어떤 것이든 교육 문제를 반드시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갖고 있고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자부합니다. 제가 대전교육을 제대로 바꿀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네, 지금까지 성광진 대전교육감 예비후보였습니다. 오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금 전 인터뷰 중에 잠깐 언급됐는데요.
대전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가 출범했습니다. 인권, 학부모 관련 단체 등 대전 지역 64개 단체가 여기에 참여합니다. 운동본부는 출범 선언문에서 학생과 교사들의 인권이 모두 존중받을 수 있는 학교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학교 담장이 가로막고 있는 민주주의와 인권 가치를 위해 싸워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청춘, 만물이 푸른 봄철이라는 뜻이죠. 봄이 시작되는 3월, 여러분의 청춘에도 봄내음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오늘은 뉴스 진행을 처음 시작하는 날이었습니다. 자칫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 뉴스, 저희 뉴스 라이브는 여러분이 뉴스에 한 걸음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청소년 뉴스 라이브 곽하나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하지만 좋든 싫든 직면하는 법을 모르는 고슴도치죠. 누가 가르쳐 줬는지 피해가는 법만 배웠죠. 그래서 아빤 말했죠. 좋을 땐 기분을 조금만 묻어두자고.